자, 바렐 공간 대조용이 당 세력을 견제하면서 나라의 기틀을 잡아 제2대 문항을 이제 무항을 이를 기반으로 하여 국력이 크게 신장시켰다. 무항을 즉위하자 문항을 즉위하자 이난이나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려고 하고 일본에 사신을 보낸 한편 당과 대립 관계에 처했다. 즉 당이 송화강과 흥령강의 항류 지역에 있던 수부 말갈 도독부를 설치하고 장산한 관리를 보내서 통찰하고자 우왕은 수부를 치는 한편 장문효학은 해군을 이끌고 상동성 등주로 공격하여 자살 죽이기에 이르렀다. 이에 당은 신라와 함께 양면으로 발을 공격했지만 큰 추위한 눈으로 헛되이 물러가고 말았다. 자, 이때 발에는 만주의 대부분과 연해주 이르는 커다란 판도를 이룩하고 있었다. 다음 문항 때에는 대의적인 발전에 힘을 쓴 한편 처음으로 당과 하친을 맺고 그에 발달된 제도와 문물을 수용하여 내지에 볼만한 업적을 이뤘다. 대조영이 처음엔 동문산에 있는 에 거주했다가 곡 산성 아래에 있는 연수 유적의 도읍을 정했는데 이 산성과 연수 유적의 문헌에 나오는 구국이 바로 빈바 문왕은 국도를 이곳에서 중경 헌덕부로 옮기고 다시 상경으로 옮겼다가 동경 용원부로 이제 옮겨요. 그래서 이 문왕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수도를 많이 옮기죠. 중경, 상경, 동경. 자, 이것은 발해 국력이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발해 국력이 북쪽에서 동쪽으로 신장되는데 연유한 것이었다. 지금까지 이제 당이 발해에 대해서 발해 군왕이라고 했던 봉장목을 발해 국왕이라고 승격시킨 것은 그의 국제적 지위가 그만큼 승격한 까닭이었다. 발해 국도는 그 5대 성왕 때에 다시 상경으로 환두돼서 멸망할 때까지 변함이 없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발해 수도 관련돼서 이 상경이 나왔다고 했죠. 예. 자, 발해가 가장 융성한 것은 10대 선왕 때였다. 이때 이제 발해는 유학생을 당에 보내 당의 성당 문화와 제도를 섭취하고 또 대규모 영토 경영을 꾀하여 대부분 말갈족을 복속시키고 요동 지방에 대한 당의 지배력을 약화된 틈을 타서 요와 유역까지 진출해 요동 지구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했다. 자, 이리하여 이제 발해 영역은 북으로는 홍룡강, 동으로는 연해주, 서로는 요동, 남으로는 영흥 지방에 이르는 강대한 판도를 확장시켰다. 자, 발해 지방제도가 5경 15부 62주도 전비된 것도 이러한 영역 확대에 따른 결과였다. 자, 이에 발해는 중국 사가들로부터 해동성국이라고 칭호를 받게 이르렀다. 그러나 이제 성황 이후에 발해 국세는 기울어져 안으로는 정치가 혼란해지고 밖으로는 거란의 압력을 받다가 마침내 15대 왕이었던 대의전 때 거란의 침략으로 국도 상경이 함락되면서 곧 멸망당했다. 자, 이에 지배층이었던 고구려 계통의 사람들이 대거 고려를 귀속하고 국민의 대부분이 이뤘던 말간인이 여진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부족의 할거 사태를 놓이게 되었다. 이렇게 있고요. 자, 자세한 설명은 그 앞에 해 놨으니까 그때 인제 그거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발해와 정치와 이제 사회를 볼게요. 발해는 인제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또 인제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발해 지배층들은 주로 고구려인이었고 피지배층은 말간이라는 이원적인 어떤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어 있었죠. 자, 그 내용을 볼게요. 자, 발해 지배층은 고구려 유민으로 구성됐다. 자, 발해를 건국한 대조영이 고구려인을 보이는 것은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그 신라 고기와 제왕궁기에 명기된 것을 짐작할 수 있고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신라 고기는 신라의 옛 기록이라는 건데 정확하게 어떤 기록인지는 잘 모르죠. 예. 또 지배층의 고구려의 왕족이 고씨가 인제 주로 다수인 점을 정하고 있으며 727년에 일본에 보낸 국서에 고구려의 옛 땅을 수복하고 부의 유속을 이어받았다는 구절이 있어 발해 지배층 옛 고구려인으로 충당됐던 걸 알 수 있다. 발해 국왕은 직접적인 전제 정치를 것을 향한 것 같으니 그것은 발해 국왕들이 독자적 연호를 사용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즉 공왕은 총통, 문왕은 인왕, 무왕은 대응, 선왕은 중응, 선왕은 건응 같은 연호를 사용한 것은 국내에서 왕권의 강화를 표시함과 동시에
당과 대등한 국가의식을 보여줄 수 있다. 근데 실제로 당 앞에서는 쓰지 못했어요. 예. 당나라 때는 이제 외교사절을 보낼 때는 당나라 연호를 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은 내재 외양체제라고 하잖아요. 안은 황제국이지만 실제로 인제 중국 간의 관계에서는 제후국 체제로 인제 했던 것이 발해의 특징이에요. 이건 발해뿐만 아니라 뒤에 인제 고려 시대도 마찬가지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발해는 인제 발해의 인제 그 정치 제도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중앙 정치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발해는 당의 인제 제도를 본떠 정비된 정치 제도를 마련했다. 당의 제도라는 건 삼성 육부 제도를 의미하죠. 근데 이 삼성 육부제를 그대로 이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걸 번영해서 받아들였죠. 이게 특징인데 자 요 관련된 내용 한번 보면요. 자 당은 이제 삼성 육부제를 본따 만들었지만 약간 인제 나름대로 독창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이죠, 독자성을. 그래서 요걸 이제 보기 전에 관련된 내용 한번 볼게요. 예 정리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발해 인제 제도 관련돼 있는데 기록에 보면 인제 당나라나 뭐 이런 기록에 보면 그 발해의 왕을 가덕부라고 부르는 게 있거든요. 요거 예전에 한번 기초에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정여궁지문화 이렇게 보면 인제 발해 황제를 발해 왕을 항상이라고 부르죠. 황제죠. 그래서 나름대로 인제 독자적인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고 고구려의 지방 정권이 아니라는 거를 보여줬다고 인제 얘기를 했죠. 그 당의 인제 지배 구조를 보면요. 먼저 이걸 당의 삼성육부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당의 삼성육부를 설명하고 나서 발해를 좀 얘기할게요. 당의 삼성은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이죠. 그래서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상성 밑에 그 이게 육부가 있죠. 육부가. 그래서 중서성은 정책을 위반하고 그다음 문화성은 정책을 심의하고 그다음에 상서성은 정책을 집행하는 건데 삼성 중에 제일 이제 힘이 강한 기구가 이 중서성. 예. 근데 이제 발해는 좀 달라요. 자 발해는 중대성이 이제 중서성 역할을 하는 거고 문화성이 인제 아니 선조성이 문화성 역할을 하는 거고요. 정당성이 상서성 역할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제 중대성이 컸던 것이 아니라 이 상서성 역할을 하는 정당성이 인제 힘이 컸어요, 여기가 상당히.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발해하고 좀 당나라하고 인제 발해가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인제 여기에서 있고 정당성 아래에 육부를 3 부씩 나눠서 통제하죠. 자사정 뭐 우사정 이런 식으로 인제 통제를 하는데 그래서 인제 충인위를 자사정 그다음 진예선을 우사정 이렇게 있는데 눈여겨볼 게 뭐냐면 충인위지예신이 되게 뭐예요 이거는. 음. 요거는 유교적인 명칭이죠. 그래서 유교적인 덕목으로 아하 그래서 좀 아름답게 꾸몄죠. 그래서 인제 충부는 이부고 인부는 호부고 의부는 예부고 지부는 병부고 이런 식으로 인제 운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발해는 정당성이 이제 힘이 컸고요. 상서성에 해당하는 정당성이. 그다음에 유교적인 아를 통해서 인제 했다. 그리고 이제 요게 보면 이제 통론에 보면 자사정, 우사정 이원적으로 운영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좀 약간 동의하기 힘든 게 뭐냐면 당나라 상서성 운영도 마찬가지예요. 자사정, 우사정 이렇게 운영이 됐거든요. 뭐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뭐 자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당의 삼성 육부제를 모방해서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이게 삼성과 이부, 인부, 의부, 그다음에 지부, 그다음에 예부, 신부 같은 육부로 구성됐다. 그러나 발해의 중앙관제는 당의 제도를 모방하면서도 한편 그 명칭이 유교적 아름답게 꾸며졌다. 그래서 인제 아하되고 있다는 것은 있는 것이 그와 다를 뿐만 아니라 권력 구조에서 차이가 있다. 첫 번째 다른 점은 이게 명칭에서 인제 유교적으로 인제 변했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권력 구조상의 이제 차이점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정당성인 장관인 대내성과 그다음 성조성 장관인 우상과
중대상의 장관인 그 그러니까 자상하고 우상 발전했네. 대내상이 선조성의 그 장관인 자상과 그 중대성의 이제 장관인 우상을 통달했다. 그래서 상서성의 역할은 정당성의 이제 그 대내상이 권한이 막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고 행정기 간부인 정당성의 예 정당이라는 명칭은 정사를 윤활하는 합작이라는 뜻으로 뜻을 가진 걸 봐서 이곳에서 귀족들이 이제 국가의 중대사를 회의 결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 대사를 회의를 해서 결정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인제 발해는 인제 지방제도 정비에서 5경 15부 62 주라는 제도를 만들었죠. 그래서 인제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지방제도는 그 내용을 보면 15 부가 있어요. 그 5 경부터 설명할게요. 5 경이 있는데 5 경이라는 것은 상경을 중심으로 해 갖고 이제 5 개의 그 주요 인제 그 지점을 얘기하는데 대개 교통망의 요지에 있죠. 그래 갖고 상경 용충부라든지 중경 현덕부, 동경 용원부, 서경 압록부, 그다음에 남경 남해부 이게 5 경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제가 지도 보여주면서 인제 보여드렸는데 그중에 상경 관련된 위치는 좀 정확히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예전에 한번 그와 관련돼 갖고 또 한번 그 기출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11 년도. 11 년도에 이제 오경의 위치 알려주고 나서 문화재하고 그 당시 이제 1930 년대 초반에 그 한국 독립군이나 조선 독립군들 싸웠던 그런 내용들도 같이 연결시켜 갖고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거든요. 예. 자 하여튼 요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경을 두고 상경의 중심 오도를 교통망을 정비했다. 예 오도 관련된 내용도 예전 시간에 얘기했죠. 자 이것은 부유의 사출도의 정통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 그리고 인제 있고 사출도라는 것은 뭐냐 인제 여기 보면 사출도는 인제 중앙을 중심으로 4 개의 길이라는 뜻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건 교통망과 연결돼 있고 아니면 또 여기에 사출도라는 것은 또 각 지역의 이제 독자적인 자치구 뭐 우가 마가 저가 이렇게 이제 통치하는 구역을 또 의미할 수도 있고요. 자 하여튼 이 사출도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방행정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건 15 부인데 15 부였는데 그 밑에 62 주와 100 개의 현호이 달했으며 행정의 가장 밀단에 말단에 있는 총락은 토착 유력적인 수령에 의해서 인제 다스려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대개 보면 인제 그 62 주 같은 경우에는 15 부나 62주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인제 독자적인 어떤 그 생활권을 기반으로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 부족별로 그 있는데 그 부족의 어떤 생활 범위를 부와 그다음에 주로 이렇게 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발해의 이제 사회 계층은 고구려 계통으로 충단된 지배층과 토착적 말간이로 구성된 피지배층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자 지배층은 왕족인 대신을 비롯해서 귀족인 고씨 등 거의 고구려 계통을 인제 삼인데 이걸 볼 때 인제 뭐냐면 이게 고구려 계승국가고 동복공정을 이제 방박할 때도 거기에 지배층이 대씨나 고씨가 많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자 말갈인 그러니까 말갈인 여진족들 얘기하죠. 말갈인은 소수가 지배층에 편입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대부분 종래부터 총락에 거주한 농민들이었다. 그래서 말갈인 중에 일부가 인제 뭐냐면 지배층으로 편입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인제 거기 오씨라는 성이 있어. 오씨는 여기 까마귀 오자를 쓰고 있는데 말갈족도 있었던 성씨예요. 그래서 오씨가 쓰는 거는 말갈족 계통이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인제 여기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만주 지역에서는 모축이나 수록 등도 하지만 역시 기본이 되는 생산활동 농업이므로 말갈인 대부분 농민이었다. 자 이들을 총량의 말갈인들은 총장의 수정을 통해서 이제 국가의 지배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기록에 보면 이 승려 그 말갈 수령이 상당히 인제 권한이 컸다고 해요. 그 총락을 자치적으로 이제 다스렸고 그뿐만 아니라 기록에 보면 중국과 일본에 외교 사절을 이제 파견했다는 기록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 인제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발해 지배층 고구려 귀족은 정통적인 말갈 사회 내부 조직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위에 중앙 집권적인 통치 체제 안에서 연결하는 방법으로 썼던 것이다.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한번 봤고요.
그다음에 인제 군사 조직은 시비가 있다고 여기 있는데 요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발해 사회 경제 관련돼서 이제 천재 교과서 관련된 내용 한번 볼게요. 예. 천재 교과서 51 페이지 한번 보죠. 예. 발해와 사회 발해의 사회 경제와 구조 이렇게 인제 볼게요. 발해의 사회와 경제 보면요. 예. 자, 발해의 주민은 고구려 유민과 말간인으로 구성되는데 고구려에 이제 편입되었던 말간인은 발해 건국 때부터 고구려 유민과 운명을 같이 했다. 그래서 고구려 때부터 이제 말갈족들이 고구려인으로 생활했어요.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민족 국가거든요. 그 안에 이제 말갈인들로 그 구성원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발해 이제 지배층들은 왕족인 대시와 고구려 귀족 그리고 말갈계 이제 귀족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들은 중앙과 지방의 주요 관직을 차지하고 사회 경제의 특권을 누렸다. 그리고 이제 말갈계 귀족 중에 총락의 우두머리인 수령도 있었다. 이들은 자신의 총락을 다스리거나 대외교육을 담당을 했다. 그래서 이 대외교육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사신을 파견할 때 그때 이제 했던 무역도 이제 포함돼요. 예. 그래서 이제 유치국사라는 책이 있는데 요게 인제 유치유사에서 인제 예전에 발해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 발해 수령과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곳곳에 촌리가 있어서 모두 말갈 부락이었다. 그곳의 백성들은 말갈인이 많았으며 토인들은 적다. 모든 토인은 총장을 삼았다. 아마 이 토인이 인제 말갈족의 수장이겠죠. 그래서 백성은 모두 수정이라고 불렸다는 거죠. 자, 평민은 말간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농민이 대부분이고 극박의 상인이나 수공업자들이 있었다. 자, 이들은 조세와 역을 담당하였고 최하층인 노비가 있었다. 자, 그리고 발해는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특산물도 다양했고 그중에 담비가죽 등 발해 모피류는 일본으로 수출된 대표적인 고가의 물품이었고요. 그다음 솔빈부라고 해서 이제 예전에 유명한 말 있죠. 솔빈부의 말. 이런 것도 이제 되게 유명했다는 거.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발해 귀족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보는데 발해에 인제 보면 이제 귀족들이 상당히 고씨나 대씨 같은 귀족도 많고요. 예. 그리고 인제 오씨 같이 말갈족 계통의 인제 귀족들도 있어요. 뭐 요거 한번 각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그 자, 요 뭐 발해 대교와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넓은 영토를 차지한 바다는 5개 주요 교통을 만들고 이를 통해 여러 지역과 교류했다. 당가 교통은 조공도와 영주도를 비롯해서 일본도, 신라도, 거란도가 있으며 시베리아로 통하는 모피 교역로도 있었다. 예. 신라도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발해의 동경부터 신라의 청정군까지 만들어진 교통로인데 39개 연안이 설치됐죠. 여기. 그래서 동해안을 따라서 쭉 설치돼 있어요. 예. 이거 이제 신라도 자체가 이제 신라하고 교류를 했다는 대표적인 그 사례 중에 하나죠. 자, 당가는 초기에 다소 갈등이 있었지만 문왕 때부터 친선관계를 맺었다. 신라 마찬가지로 많은 어, 유학생을 당에 파견했으며 교육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해상을 통한 교류도 활발했는데 상동반도 등주에 바레인이 묵을 수 있는 바레간이 설치됐는데 신라관도 있고 바레간도 있었어요. 당에 있던 바레 사신이 머무는 여관을 말하는데 당으로 하나는 교통로도 해로와 육로를 만드는 등주 부근에 신라관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죠. 등주가 우리가 이제 뭐 무왕 때 공격받았다 이 얘기만 생각하는데 이 둥주 자체가 이 해당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발해관과 함께 신라관도 같이 있었다. 그러니까 일본식으로 따지면 다자이부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다자이부하고. 예. 자, 발해는 일본과의 활발한 교류였다. 초기에는 정치적 목적으로 교류했지만 점차 경제적 교류를 중심이었다. 정치적 목적이라는 것은 발해가 인제 초창기 때 신라와 인제 당나라의 압박 때문에 이게 고립된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고립을 풀려고 일본과 인제 뭐냐면 교류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후에 들어가면 경제 교두가 이제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속일본기라든지 일본 사서에는 발해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아요.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냐면 발해의 어떤 역사를 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발해 사신단에는 상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모피 등 이들이 가져간 물품은 일본사에 가열된 구매 경쟁을 일으킬 정도 인기가 높았다. 그죠? 그래서 발해 사신단 안에는 중앙에서 파견된 사신단도 있고요. 앞에서 얘기한 지방 수정들이 파견된 그 부족들이 파견된 어, 뭐냐면 사신단도 있어요. 왜냐면 그들도 같이 와서 이제 사신단 포함을 갖고 물론 외교적인 목적도 있겠지만 주로 이제 모피를 팔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자, 그다음에 인제 발해와 신라는 서로 경쟁적인 관계였지만 신라보다는 교통로가 설치된 것으로 보아 양국 간의 인적, 물적 교류가 이루어진 걸로 추정된다.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 그 옆에 이제 발해 중대성에서 일본에 보낸 그 문서가 있죠. 발해에서는 일본으로 보낸 외교 문서인데 이 문서에는 발해 사신단 구성과 규모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당시 사신단 105 명이 너무 많죠. 근데 그 안에는 상인들도 있고 지방 그 수령들도 있고 여러 명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대부분 이 사신단은 정치적 목적도 있지만 경제 교류를 하기 위해서 인제 왔다는 거죠. 하도 인제 기록에 보면 일본에서 이 발해 사신단이 너무 많이 오니까 횟수를 제한을 뒀어. 뭐 10 년에 한 번씩, 20 년에 한 번씩 횟수를 재는데도 불구하고 뭐 20 년마다 오겠어요? 급한 거 그 많이 팔려면 좀 많이 가야겠죠. 그래서 뭐 3 년, 4 년마다 한 번씩 오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일본 정부에서는 짜증 나면서 "왜 이렇게 많이 오냐." 하면서도 또 받아주고 뭐 그런 기록이 있어요, 일본 측 기록에. 예. 물론 일본 측 기록이기 때문에 이걸 100% 믿을 수는 없지만 그만큼 일본하고 발해가 이제 이런 그 사신을 파견해서 이렇게 상 그 고 대외교류를 좀 많이 했다. 대외 무역을 많이 했다. 사신을 통해서 대외 무역을 많이 했다는 걸 반영하고 있는 기록이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요 관련된 내용 중에 시민화국사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네, 정치 관련된 내용하고 주민 구성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예. 자, 698년 대조영이 진국을 세우고 713 년에 당과 국교를 수립하는 등 국내에 다스리고 외국과 교섭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치 제도를 마련한 것이었지만 기록에 남아 있지 않다. 공황과 무황 때에 당에 파견된 사신의 직함으로서는 왕자, 왕제 등 왕족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방의 유역자들이 나타나는 수령 대수령이었다. 자,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당나라하고도 무역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지방의 유역자들이 여기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정치적 목적도 있겠지만 주로 인제 이런 조공 무역을 하기 위해서 파견된 거라고 보시면 되죠. 이 신라하고는 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나 무왕 때 들어와서 인제 갈려리면 신과 대신에 보이기 시작했다. 자, 문왕이 756년 무렵 상경에 천도한 이후부터 구체적인 정치 기구와 간직이 확인된다. 자, 문왕 중반에 일본에 파견된 발해 사신의 직함이 행정 당성자 윤, 사비소령이었다. 당시 이제 정당성과 사비시에서 중앙관청과 왕씨 기구가 존재했던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발해는 독자적인 역사서를 지금 남아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썼지만 남기지 못했죠. 그래서 당나라와 일본 측 기록에 의해서 인제 간간이 이렇게 발해 중앙 조직이 어떻게 정비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발해 정치 제도는 이들 기반으로 선왕 때 그러니까 대의진 시기에 거치면서 9 세기 때 완비됐는데 기본적으로 당나라 제도를 모범을 삼고 있다. 중앙 정치 기구로서는 삼성 육부 1대 중앙관청과 칠시건 일감 일국의 왕시기구로 구분된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삼성인데 상성은 정당성, 성조성, 중대성은 당의 상서성, 문화성, 중서성을 공통 간칭이지만 왕권 중심의 중앙 집권체를 지향하는 바에서 삼성의 위상은 당과 달랐다. 당에서는 정책을 집행하는 상서성이 문화성과 중서성의 통제를 받는 반면에 발해상에서는 정당성이 성조성과 중대성을 총괄했다. 그래서 정당성의 장관이었던 대내성이 선조성의 중대성과 장관인 자상과 우상 위에서 있다. 그래서 정당성의 장관인 대내상이 선조성의 이제 자상과 중대성의 우상을 총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정당성의 차관인 자사정과 우사정은
비록 이제 성조선과 중대선의 차관인 자평장사와 옥평장사보다 지위가 낮았지만 행정신분을 관장하는 육부의 장관의 격분은 높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원적인 통치를 보인다고 했죠. 자사정, 우사정 각각 3부씩 이렇게 맞는데 그부로는 이제 뭐냐면 그 자평장사와 옥평장사보다 좀 낮지만 실무적인 측면에서 실권에서는 상당히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사정하고 우사정은 육부 중에 충인위부가 진예부 시부를 각각 강조했는데 자사정이 요렇게 우사정이 요렇게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반의 특징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는 좀 약간 그래요. 왜냐면 중국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정당성 밑에 이제 자사정, 우사정 이렇게 해 갖고 3부씩 관할을 하고 있거든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육부는 각각 국가의 인사, 재무, 의례, 그다음 군사, 법률, 건축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그다음 중정대는 이제 관료를 관찰하는데 이 중정대는 그 옆에 이제 일대하고 이제 연결됐다는 거. 자, 그리고 인제 어디야? 자, 그래서 정종, 중속, 태상, 사빙, 대농, 사장, 사빈 7 시인데 아마 인제 여기는 인제 그 보통 구시가 있어요, 당나라에 보면. 이 구시라는 것은 인제 예전에 한나라 때 구경이라는 제도 있죠. 이 구경을 이어받은 제도야.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간책이 있으면 새로운 왕조가 들어선다고 해서 그걸 당장 없애는 게 아니라 일단 놔둬요. 그래서 명예직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당나라 때 이 구경을 개선한 구시는 권력 권한이 없었어요, 이게. 음 단순히 이제 좀 약간 나이 많은 관료들이나 명예직을 줄 때 인제 이런 간직들이나 간청들이 임명을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아마 이것도 이제 그런 이유 용도로 사용할 것 같은데 뭐 모르겠어요. 예. 자 하여튼 왕실 및 궁정의 강조 각종 사무, 문정원은 왕실 도서와 그다음 주자관은 왕실 귀족의 자제 교육을 했고 자 그다음에 한국군 이제 국 국정 군정의 장무를 각각 담당을 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는 약간 이제 내조 기관하고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죠. 칠시나 뭐 군정원이나 주자관이나 이런 것들은 내조 쪽에 인제 있는 이제 국가의 공식적인 사무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요거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지금 칠시나 뭐 이런 것들 일감, 일원 이런 것들을 인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수도를 방어하는 중앙의 군사 조직 예 그리고 제망 부위, 우맹 부위 같은 등등 파리가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책은 10 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반의 삼성, 육부, 일대, 칠시, 일원, 일간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뭐 굳이 밑에 있는 것까지 다 볼 필요 없고 요것만 좀 보면 되겠죠. 특히 인제 여기 정당성 관련된 내용들만 좀 정책 집행하는 기간만 보는데 이게 권한이 컸다는 부분이 큰 기간이니까 요것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지방 통치와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8 세기 초 무왕이 정복한 영역에 대해 문왕이 경부주, 오경 그다음에 15부, 62주라는 지방 통치 제도를 기반을 마련했다. 네 분기에 이탈한 말갈 부족을 9 세기 초에 선왕이 다시 정복한 이후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이제 문왕 때 약간의 흑수 말갈을 통치했다가 네 분이다니까 이제 이탈을 했죠. 그걸 다시 이제 성왕 때 다시 정복을 해 가지고 지방 통치 제도인 오경 15부 62주를 인제 완비했다. 발해 영역은 이제 남쪽은 신라와 접하고 서쪽은 거란과 이어지며 동쪽이 연해주와 미쳤고 북쪽은 동쪽 성화강 하류까지 경계를 했다. 그래서 발해 전반기에는 수도 이전 과정이 쭉 있죠. 그래서 동무산, 현주, 상경, 동경인데 여기 이제 주요 내용이 인제 그 문왕 때 있었던 거죠. 문왕 때. 예. 그 수도를 이전했고 문왕의 마지막 수도가 동경이에요. 네 동해안 쪽에 있는 동경. 동경을 왜 이전했냐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설이 있긴 있어요. 뭐 안사의 난 때 예복을 좀 피하기 위해서 이전했다. 뭐 왕권이 인제 뭐 강화를 위해서 이전했다. 아니면 귀족세의 반발 때문에 이전했다. 뭐 등등 있는데 뭐 우리가 그것까지 다 알 필요 없고 하여튼 마지막으로 동경으로 이주를 했고요. 그리고 최종으로 다시 인제 이주한 게 상경이죠, 상경. 음. 상경이 이제 망할 때까지 계속 수도였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하여튼 793년 이후부터 중국 상경을 수도 삼았다. 이 중 세 곳이 오경에 포함되어 있듯이 오경은
수도인 상경을 중심으로 주 거점을 설치했다. 자, 오경을 포함한 15구는 바다를 구성하는 각 종류의 거주빌로 이제 지별로 설정됐고, 그중에 이제 동경 용원보, 남경 남해보, 서경 압록보, 장령보, 부여부는 각각 1번 신라, 당, 영주, 건안으로 가는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오경이 있죠? 예, 오경의 위치. 그래서 이제 있고, 예전에 그 유물 유적하고 관련돼 갖고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게 11년도 기출 문제일 거예요. 유물 유적 관련된 내용하고 1930년대 초반에 이 독립군들 만주에서 활동했던 뭐 한국 독립군이나 이런 그때 활동 관련된 내용이 같이 연결돼서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관련된 내용을 기출 문제 분석에다 잘 적어 놨으니까 한번 봐 두세요. 요것도 어 있고. 그러면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신라를 향하는 출발지에 해당하는 동경 용원부. 동경 용원부는 이제 여기 위치를 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요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라도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해서 동해안 쪽으로 해 갖고 쭉 여기 설치가 됐어요. 예. 그래서 인제 요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고요. 자, 그 신라 청천구에 사이 36개 여굴탑. 우리가 역참제도라는 것을 그 원나라 때 설치된 거, 원나라 간섭기 때 설치된 걸로 잘못 아신 분이 있는데, 역참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고대 시대 때부터요. 예. 근데 원나라 때 인제 설치된 그 역참이라는 거는 원나라식의 역참이야. 예. 그게 조선에 영향을 줬죠. 근데 그 이전에도 원나라 역참은 아니지만 그전에도 계속 고대 시대 때 역참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5분 안에 각각의 2개에서 9개의 주가 이제 설치됐고요. 62주 안에는 모두 200개 정도의 현을 설치했다. 여기 보시면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죠. 예. 근데 이 지도가 좀 잘못된 게 이 요동 지역까지도 인제 장악했다고 그 보고 있거든요, 학자가. 요게 소고구려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점령하고 나서 소고구려 점령하고 나서 요동을 장악하겠다는데 요동을 제외시켰네요, 여기는. 자, 하여튼 이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이 바다가 고구려보다 훨씬 더 면적이 넓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땅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요 북쪽에 흑수 말가들이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지도는 흑수 말가까지 이렇게 있고 하는데 바다의 기록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62조 안에 이제 200개 정도의 현이 높고 현은 주로 오경에 설치된 부에 집중되었다. 반면 정방의 자의자면 동평부, 천리부, 회원부 등은 많은 주는 어 등에서 주는 많은 반면 현이 적었다. 예, 불륜, 철이, 머리말관 등은 독자적 사역을 인정하기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있고. 그래서 주하고 현이라는 그 자체가 좀 약간 주가 밑에 현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니까 주하고 현은 좀 약간 인제 따로 별도의 조직이고, 예, 별도의 조직이고요. 그다음에 인제 그 부 밑에 주와 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부가 있고 현이 있고 부가 있는데 부가 설치된 부에서는 부 주변에 주가 많고요. 예. 그 현이 좀 상당히 적고, 그리고 이제 어떤 데는 현이 있고 어떤 데는 주가 없고 뭐 이렇게 돼 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주현이 인제 여기 아래가 이제 주 아래에 현이 있는 게 아니라 부 아래 주와 현이 있다. 요 정도 개념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에 부와 주의 장관인 도독과 자산은 초기에는 현지 유력자 임명했지만 지배체제가 전개되면서 중앙에서 파견됐다. 그렇지만 현안의 일반 총락은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고 수령이라고 불리는 현지 유력자, 이 말갈족 귀족들이죠. 토인이라고 유치국사에서 나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통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주민 구성과 경제 생활을 볼게요. 자, 영주로 강제에 이주됐던 고구려 유민 일부가 요동을 거쳐 목난강 유역에서 바다를 건국한 다음 서쪽에는 압록강 일대 옛 고구려 지역을 확보하고 그 이후 주로 동북쪽의 영해를 확장했다. 자, 이 지역은 항냉대 숲윤교에 속한 산림이 풍부한 반면 농경에 적합하지 않았다. 바다의 중심지인 상경 용천구의 일대가 옛 숙신 지역, 그러니까 말갈이라고 했죠. 말갈을 예전에 숙신이라고 또 불렀어요. 그래서 숙신 지역이 있듯이 이 지역에는 일찍부터 음로, 물길, 말갈 등을 불리는 다 같은 종족들이에요. 예. 근데 중국 애들이 이제 그때그때마다 이 달리 불렸던 그 종족들이죠. 그러니까 말갈 그
여진족인데 각기 이제 다르게 그때그때 시대마다 불렸던 명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불렸던 종족들이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부족 단위로 반농, 반여 생활을 했다. 그러니까 반은 농사고 반은 수렵 생활을 했는데 여진족들은 우리가 유목민족이라고 좀 잘못 아시는 분도 있는데 실제로 유목민족이 아니라 농경하고 수렵을 했던 민족들이에요. 예. 자, 발해 지배층의 성씨 왕족인 대씨를 비롯해서 고씨, 장씨, 양씨, 하씨, 오씨, 이씨 등이 있었다. 그중 대씨와 고씨 등은 고구려 계통이 압도적으로 많고 오씨는 말갈기 계통이 적었다. 당연 오경을 비롯한 발해의 중심 지역에서는 멀리 떨어진 지방이 있어 말갈인들이 많이 거주했으며 현안의 일반 총량을 다스린 추정층은 말갈기가 다수를 차지했다. 자, 발해는 지리적 조건 때문에 신라와 다음과 같이 농업을 주요 생산 기반으로 하지 못했다. 농업도 벼농사보다는 보리, 조, 콩 등 같은 밭농사 위주였고요. 목축, 어업, 수족 등의 비중이 높았다. 발해 특산물 유명한 것은 노송의 병어, 책성의 된장, 부유의 사슴, 마킬의 돼지, 솔빈의 말, 남해의 다시마 등이었고 발해는 부족한 물자를 외국과의 교육을 통해서 획득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발해를 상경을 중심해서 오도가 이렇게 이제 뻗쳐나간 거죠. 자, 그래서 요 내용도 인제 있고요. 자, 그래서 인제 여기까지 한번 인제 봤고 그다음에 발해 문화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앞에서 교과서 관련된 내용하고 이제 거의 비슷비슷해요. 예. 그래서 뭐 여기에서 뭐 크게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 예전에 한번 유적지 관련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발해의 문화는 일단 기본적으로 고구려 문화를 바탕으로 한 거죠. 그리고 인제 당 문화를 이제 수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진족 그러니까 그 당시 말갈족의 어떤 토착 문화와 결합된 문화의 특징이 있다. 고구려 문화에 기반을 해서 당 문화와 여진족, 토착 문화가 서로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내용을 보면 발해는 문왕 때부터 외교 관계를 맺은 후 그의 문화를 이제 받아들여 장후 발달한 문화의 꽃을 피웠다는 거죠. 그래서 발해는 사신과 상인 그리고 유학생과 유학승을 그 당에 왕래하면서 성당문물의 제도를 들었다. 성당문물이라는 것은 뭐냐? 당나라의 문화를 크게 4시기로 나누거든요. 초당, 성당, 중당, 만당. 그중에 당태종 때를 중심으로 전후해 가지고 뽑혔던 제일 문화의 정성기 당태종에서 현종까지 그런 시기를 성당 문화라고 해요. 예. 그건 제가 인제 중국사 할 때 좀 얘기했으니까 그걸 참조를 해 주시고요. 자, 그러다 발해 문화는 당의 문화를 정통적 고구려 문화를 토대 위에서 재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고구려 정통 요소가 강하게 나타났다. 자, 이거는 바다가 고구려 옛 땅에 서 있었고 또 그 지배층이 옛 고구려인이 많았기 때문에 당연한 형상이라고 볼 수 있다. 자, 발해에서는 유학이 상당히 발달했는데 그것은 당에 간 유학생과 당의 빈곤가에 급제한 사람들이 있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유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발해 사신들이 남긴 시가 일본 사서에도 나와 있어요. 예. 근데 시가 지금 있지만 아쉽게도 이제 뭐가 아쉽냐면 발해가 멸망할 때 발해가 이제 남겼던 역사서라든지 문학 작품이나 이런 것들이 다 불타 없어졌어.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주로 인제 중국 측이나 일본 측의 기록에 있는 것만 남아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기록을 가지고 지금 발해사를 연구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인제 발해의 육부명이 유교적인 이름으로 아아된 것은 역시 발해 유교가 전부 발달하여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근래 도나에서 발견된 그 정해공주 모짐인가 그다음에 정효공주의 모짐이 있어 중경토에. 이거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예. 요거 어디에서 발견됐느냐 가지고 예전에 11년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정해공주 모짐의 특징이 뭐냐면 굴식 돌반 모선이야. 고구려식이죠. 예. 그리고 정효공주 모지는 당나라식인 벽돌 무덤이에요.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는데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뭐냐면 모주님 양식에서 청장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양식 있죠. 이런 것들은 동일하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인제 문왕하고 그러니까 정해공주와 정효공주는 문왕의 두 딸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 딸과 네 번째 딸인데 아마 문왕보다 이제 빨리 죽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나하고 중경 지금 오늘날 상경하고 좀 멀리 있는 지역에서 인제 발견됐는데 아마 이제 문왕이 자기 딸들을 그 각 지역에 있는 토착 귀족들에게 시집을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그 무덤이
좀 상경하고 이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인제 발견된 것 같거든요. 예. 자, 하여튼 세련된 그 사료 변연체로 쓰여지는데 이 사료 변연체는 위진남북조 시대 때 4 자, 6 자로 해 가지고 만드는 그 문체잖아요. 그래서 당나라 때까지 계속 이어가는 문체인데 이게 이제 쓰였다는 거는 발해가 한문 사용에 상당히 능숙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인제 발해 불교. 불교는 인제 앞에서 발해 불교는 고구려 불교를 바탕으로 한 거야. 예. 고구려 불교. 그래서 이제 발해 불교도 잠못 융성하였다. 그것은 발해 유학승이 당에 왕래하였고 또 실제로 상경 동경석에 발견된 10 개의 절통화, 불상, 석등, 영극, 영꽃, 문의화당 등은 불교 유물이 출토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발해 불교는 문왕의 존후에서 볼 수 있죠. 대릉, 보력, 호감, 금, 정, 금륜, 그, 경, 법대왕 이런데 되게 긴데 자 요거는 이제 여기에 보면 금륜이라는 말 자체가 전륜서왕의 인제 내용이잖아요. 법대왕이랑 불법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걸 또 볼 때 불교식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인제 여기에서 금륜이라든지 그다음에 성법, 성법까지 어디 있나 성법이. 예. 그래서 금융 잠깐만요. 대응, 복령, 호감, 금율 그다음에 경법대왕인데 아마 이게 성자가 빠진 것 같은데. 예. 하여튼 성법대왕인데 요게 내용이 이제 불교 용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전륜서가 강조한 게 금융이라는 용어에서 인제 볼 수가 있죠. 자 고구려 귀족의 신봉으로 널리 성행했을 것이며 따라서 고구려 불교에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예. 그래서 발해 불교는 고구려 걸 계승했어요. 물론 당나라의 영향을 받긴 하지만 요게 상당히 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게 당나라 그 발해 절도에서 발견된 그 유물 유적들 있죠. 석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개 보면 인제 고려의 영향을 받았다고 인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인제 있고 발해 적터는 인제 모두 40 군데 정도 확인됐는데 이들은 주로 상경 등 오경에 집중돼 있고 불교가 지배자 중심으로 전파됐음을 알 수 있다. 그다음 불교 종파는 가능 신앙과 법화 신앙이 유행됐다는 거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발해 미수는 발해가 가장 오랫동안 도성으로 사용됐던 상경 도성지에서 발견된 유적과 유물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요게 인제 중요하죠. 상경은 당의 수도인 장항성을 모방하여 외성 안쪽에 북쪽 중앙에 내성을 쌓고 그 남쪽에 외성 남과 남문과 직선된 주작대도를 중심으로 좌우에 조방을 나눴다. 이렇게 있는데 장항성 영상하시면 돼요. 북쪽에 이제 항공이고 요걸 기준으로 해서 주작대도가 있고 요게 방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했죠. 중국에서는 요 장항성을 상당히 강조해. 아니 상경성을. 왜냐면 상경성이 중국에 영향을 받았던 거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항성 안에서는 5 개의 궁정지가 인제 남아 있는데 그 가운데 온돌 장치로 이어서 인제 있는 것은 고구려 정통하고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발해 고분인데 발해 고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흙무덤, 그다음 돌무덤, 그다음 벽돌무덤 이렇게 있는데 흙무덤은 토강모라고 해요, 토강모. 이 토강모는 예전에 그 삼국시대 때는 주로 인제 예족 계열 그다음에 어 그 한족들 예전에 얘기하자면 좀 뭐 말갈족 계통의 인제 애들이 인제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고 그런 사람들은 되게 토강모에 멋졌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돌무지 무덤, 돌무지 덜렁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구식 돌방 무덤이나 벽돌 무덤은 나름대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일반 평민들이 붙일 수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예. 자 돌무덤은 인제 어떤 계통이냐. 어 흙무덤은 토강모이기 때문에 이 말갈 계통의 애들이 많이 묻혔고 돌무덤은 인제 구이식 돌방 무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행렬식 설치문하고 인제 보면 되는데 요거는 주로 고구려 계통의 인제 사람들이 귀족들이 많이 묻혔던 무덤이에요. 예. 그리고 있고 일반 평민들 같은 경우에는 돌무지 무덤 같은 곳에서 인제 있겠죠, 일반 평민들은.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래서 맥족 계통의 무덤이 인제 돌무지 무덤이고 요게 구식 돌반 무덤 같은 게 고구려 귀족들 이게 엄연해서 토청이라고 하는 건데 좀 약간 의미가 다른데 이거 석청이고 예.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벽돌 무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벽돌 무덤은 뭐냐면 전축분을 얘기해요, 전축분. 이게 중국 무덤이에요. 중국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보통
토광모가 제일 많아요. 이게 이제 일반 사람들이 묻힌 무덤이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많은 게 이제 뭐냐면 고구려 귀족 중에 상당수가 굴식 돌방 무덤을 이제 묻혔고요. 고구려인이라고 해서 이제 뭐 다 귀족은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일반 평민은 돌무지 무덤에 묻혔고 그다음에 일부 전축분이 있어요.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요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흑무덤은 발해 건국 이전부터 유행하여 발해 초기까지 지속된 토착적 양식이고 돌무덤은 토총도 있고 석총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토총인 것 같아요. 제가 고구려 쪽으로 보는 돌방 병토 무덤이 그 주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정해공주 무도가 이제 공주 묘지가 대표적인 거고요. 정해공주는 3대 문왕의 둘째 딸이고 그다음에 정여공주는 넷째 딸. 제가 셋째 딸, 넷째 딸 얘기했는데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둘째, 넷째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는데 정예공주 무덤 양식은 완전히 고구려식 돌방 공통 무덤. 그러니까 행렬식 석시문이라고 보시면 되고 청정도 고구려식 무덤의 특징인 각을 줄여서 만든 고인청적이라고 하죠. 말갈청적 요렇게 인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청작이 이렇게 해서 평면이 아니라 이렇게 위로 가면서 인제 이렇게 좁혀지는 방식의 인제 그 청장 어 그 청장 방식이죠. 이게 뭐라고 하죠? 예. 하여튼 청정 방식이죠, 이렇게. 그래서 고인 청정이 있고 그래서 이제 위에 이제 있고 정화공정 역시 고인 청정 양식이다. 예. 그래서 고구려 인제 요소가 있었던 걸 증가한 증거가 있다.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청장이 이렇게 이제 뭐냐면 위로 올라가는 방식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것은 상경성 부근에 삼는 2호분 고문 역시 이 양식이 돌방 무덤이고 고인청정 방식으로 돼서 정예공주의 무덤과 같이 고구 양식이 같다. 특히 정여공주墓와 삼릉 2호분은 무덤 칸에 벽화가 하얗게 그려져 있는 게 특징이다. 벽돌 무덤은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거고 발해 중기 왕실의 일부 받았지만 그 숫자가 적다. 이렇게 있죠. 그래 갖고 인제 그 벽돌 무덤의 대표적인 게 이 정호공주 묘지죠. 여기 무덤이. 근데 이것도 인제 고인청정은 고구려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상경과 동경 등에서 여러 사원지가 발견됐고 여기에 많은 불상들이 출토되어 당시의 뛰어난 조각 솜씨를 엿볼 수 있다. 상경성 사원지에는 완전한 형태의 석등도 있고요. 예. 그다음 팔각 기둥 위에 에타시스의 간석도 있고 에타시스는 약간 기둥이 두툼하게 있는 방식을 얘기하죠. 자, 파르타르 신전도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됐던 그 기둥 양식이고요. 자, 그다음에 역시 팔각으로 된 주머니 돌 같은 그 여러 가지 모양의 조각이 있어 발의 석조미술을 대표하고 있다. 자, 이 석등의 제작이 온건한 것과 또 팔각형 양식 고구려 색채가 이제 띈 것이다. 그리고 궁정지의 사원지에서 발견한 와당, 이 전이란 전돌로 그러니까 예전에 인제 정통 벽돌이 있어요. 이걸 얘기해요. 예. 그 흙을 구워 가지고 만든 정통 벽돌 벽돌을 얘기하는데 이걸 전이라고 얘기하죠. 자, 일단 무양의 소박하고 직선적인 것도 역시 고구려적 성격에서 나온 것이다. 자, 동경 용원부에 요거 위치 좀 파악을 해 주세요. 요게 이제 발견된 유적지로서 이불 병자 석불상이 있거든요. 두 개의 부처가 같이 있는 모습인데 자, 이건 고구려 양식을 영향을 받은 거고 예전에 이 동경 용원부 부근에서 발견된 거야. 그래서 동경 용원부 위치 앞에서 언급했죠. 예. 요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12년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위치와 함께 파악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고구려 불상 제작 기술이 이어받았고 또 같은 동경의 사산터에는 같은 양식의 불상과 함께 고구려 와당이 출토되어 주목이 끌었다. 와당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기하를 말하지 기하. 예. 지붕을 뜯는 기하를 얘기한다. 자, 이것은 이제 상경지 부근의 발해 고군이 고구려 계통과 흡사한 구식 돌방 무덤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과 함께 발해 문화가 고구려 문화의 성격을 잇고 있음을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북공정 비판할 때 발해 문화 중에 상당수가 고구려 문화다. 이런 것들 강조를 하잖아요. 그런 거와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인제 해서 한번 끝났고 그다음에 신라 후기 그러니까 신라 하대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사 통론 넘어가서 한국사 통론이네요. 예. 신라 하대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골폰사의 동요에서 인제 신라 하대에 관련된 내용을 인제 볼 텐데요.
신라시대의 특징은 이제 뭐냐면 첫 번째로는 골품 제도가 인제 점점 모순점이 폭발돼 나갔죠. 자, 그다음에 인제 두 번째로는 이 진골 귀족들이 자기끼리 이제 싸우기 시작해. 예, 내문왕계 김씨 세력들이죠. 그래서 이제 하대에 보면 이 수많은 왕들이 교체가 돼요. 예. 왕의 집권 기간도 이제 짧고.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상대등 세력들이 이제 뭐냐면 권한이 커져서 이 상대등 세력들에 의한 쿠데타들이 많이 일어나고 왕의 교체가 상당히 빈번했다는 거. 그리고 왕권이 왕실 범위가 중대도 인제 적었지만 점점 더 적죠. 네, 좁아져. 왕실 범위가 이제 축소되면서 이걸 이제 분지하라고 하거든요, 분지하. 어. 그래 갖고 인제 왕실부가 얼마나 좁아지냐면 예전엔 그래도 할아버지 때까지는 그래도 됐어. 근데 인제는 할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 댁을 공유해야지. 자기 그러니까 아들하고 왕만 인제 이렇게 아들하고 아버지 요 정도만 인제 왕실 구분하고 나머지는 다 뭐냐면 그 배타적으로 인제 뭐냐면 다른 귀족으로 인제 왕실에서 벗어나게 왕실 범위에서 뭐냐면 벗어났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분지하라고 해. 그래서 이게 상당히 분지화됐다. 그 왕실의 범위가 상당히 왕과 그 아들 떼에서만 한정됐고 나머지 인제 귀족들은 다 인제 이골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게 뭐냐면 핵심 왕실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분지화 경향이 일어났다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또 그 당시 유교라든지 홍수지설 그다음에 또 인제 선종 같은 것들이 널리 이제 확산되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반신라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요. 반신라적.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신흥세력으로서 뭐가 등장하냐면 호족들이 등장하죠, 지방에. 호족들이 인제 등장해서 지방을 장악하기 시작하고요. 그들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인제 통치기구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호족 옆에서 인제 새롭게 등장한 육두품. 육두품도 인제 했는데 육두품은 좀 약간 좀 보조적인 역할, 소극적인 역할에 머물렀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육두품 자체가 진골 어떤 중심의 골품 제도에서 약간 피해를 받긴 하지만 자기 자신도 골품 제도의 안에서는 또 기득권자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예. 요게 예전에 한번 기출문이 나왔어요. 소극적이고 보조적인 역할을 했다. 주도 역할은 인제 호족들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추가하자면 이런 정치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좀 발전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성강 지역이 있죠. 오늘날 패강진 지역 있죠. 해서 지역, 항해도 일대가 이제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요곳에 이제 나중에 여기에 있었던 호족들이 고려를 건국하게 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도당 유학생들이 선진 농법 같은 걸 받아들여요, 농법.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인제 정치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적인 어떤 개발들이 경제적인 어떤 것들이 발달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인제 내용을 보면 통일 후의 중대 왕권의 전제 정치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걸쳐 전성기였던 신라도 하대에 들어가면서 점차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그건 진골 귀족의 내부 분열로 왕위 쟁탈들이 되게 가속화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인제 하대 37년 성동왕 때부터 어 56 광수왕까지 가리키는 기간이었는데 한해 55년 동안 20 명의 왕이 교체됐고 이 시기에 정치적 혼란은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주로 이제 내문왕계 계통의 인제 뭐냐면 김씨 세력들이 인제 왕위를 차지했죠. 요때 내문왕계 김씨 세력들은 되게 그냥 무역왕계 아니면 다 내문왕계에 속하니까 그냥 무역왕계 제외한 김씨 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범내문왕계 김씨 세력. 그리고 이제 약간 예외적으로 박씨가 이제 잠깐 3명 정도의 왕이 뭐냐면 왕이가 됐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경혜왕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박씨왕이죠. 예. 건원한테 죽은. 자, 그래서 인제 이런 것도 있는데 자, 요거 잠깐 이제 표를 좀 보여 드릴게요. 그때 인제 신라대 관련된 표를 잠깐 보여 드릴게요. 음. 이 교과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보여 드리는 거예요. 여기. 해공황 때가 중대고 성동왕 때부터 해서 여기 쭉 해서
경수왕까지 이렇게 이제 있는 왕들이거든요.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내분들이 있었고 있는데 요때 관련된 내용이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요게 이제 요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때 이제 내분이 나오고 그 당시 이제 청해진 있죠. 청해에 있었던 장보고가 이 내분 신라 왕실 내분에 끼어들었다가 나중에 이제 뒤에 죽게 되죠. 뭐 요런 과정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예. 그래 갖고 요 내용을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또 김현창의 난이 또 일어났죠. 예, 이건 뒤에 이제 좀 앞에 부분에 있는데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신라의 정치적 혼란은 이미 중대의 마지막 왕인 해공왕 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768년에 그 대공의 난을 일어나 정부의 96개 각간이 서로 싸웠다고 한 것은 중대 집권적 왕권이 약화됨을 보여준다. 자, 96개 각간인데 이 90 각간은 뭐냐면 이벌차로 이제 보고 있어요. 이벌차. 그래서 2등급 정도 인제 그런 그 뭐냐 재상급 고위직 관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한 1-2년 동안 지속됐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거는 중대 집권적인 왕권이 약화됨을 보여주는 내용인데 천재교과서 잠깐 그 관련된 내용 한번 볼게요. 예. 자, 여기 47 페이지 보면 요 관련된 내용이 삼국 유사에 있는 내용인데 자, 이별천이 1 등급이네요. 제가 아까 잘못 설명했는데 이별천이 2 등급이었는데 1 등급이야.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 잘못 얘기했어요. 하여튼 재상급 고위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96 명이나 반란을 일으켰다는 의미예요. 자, 해공왕 4년 7년 4년 7월 3일 날 대공각간이 대공각간의 적도가 일어나자 그 당시 이제 왕도 및 오도 주군의 각각 96 각간이 서로 싸우게 되어 크게 어지러워졌다. 난리는 석 달이 지나서 그쳤다.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 각각이는 원래 1 등급의 이벌차를 가리킴으로써 신라 최고의 권력층이었다. 96 각간이란 96년 각간이 아니라 나는 일으킨 귀족과 이를 진압한 귀족 전체를 아우르는 편이다. 근데 요거는 좀 주관적인 견해인 것 같아요. 왜냐면 69 각간에 대해서 96 명이라는 것은 많다는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해 갖고 인제 뭐 96 명이 많은 또 이별찬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또 고위직 관료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하여튼 있고 그래서 신라 사회 전체의 최고 권력층들이 대다수가 연루됐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삼국유사에는 석 달이 지나서야 그쳤다 했는데 중국 측 기록에는 1-2년 갔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이거는 뭐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인제 그 내용이 있고 또 읽어 보겠습니다. 자, 이난은 진압되었지만 결국 해공왕은 이찬 김지정의 반란을 계기로 해서 군사를 이끈 상대는 김양산과 이찬 김경시에 피사되었다. 그래서 앞에서 인제 이 김지정은 해공왕의 측근세이기 때문에 아마 친위 쿠데타라고 생각하는데 김영삼과 김경신이 김지정을 장악하는 제거하는 과정에서 해공왕을 죽였을 거라 추측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죠. 예. 자, 성덕왕은 내무상 10세손이나 하였으니 이로써 무려왕씨께 중대 왕실이 단절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성덕왕 같은 경우에는 내무상 10세손이 아니라 어차피 내무상이라는 것은 그 안에 무려왕계도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아직까지는 이제 무려왕계통이라 보시면 돼요. 성덕왕은 좀 약간 반계 쪽에 무려왕계에서 좀 반계 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인제 내무상 계통은 뭐냐면 원성왕 때죠. 그래서 성도왕 때에는 내무상 12손이라고 한 김경신이 어 왕위에 올라 원성왕이 되었고 그 후에 모두 원성왕계의 왕위를 계승하였다. 자,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요. 자, 현동왕 때 옹주에서 김원창의 난이 나왔다는 거. 요거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자, 이 김원창 관련된 내용의 사료를 좀 보면요. 자, 헌덕왕 14년 3월 웅준 웅청 운천추의 도독 헌창 오늘날 백제의 예전에 백제 계통이 이제 백제 영역이죠. 거기에 도독이었던 헌창은 그 아비 주원이 앞서 왕위에 오르지 못한 걸 이유로 반란을 일으켰는데 자, 이 김주원이라는 사람은 무령 계통의 인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볼 때 이때 인제 그 해공왕이 죽고 나서 그다음에 누가 왕이 됐냐면 여기
그 내문왕의 10대 동행 중대 그 뭐야 누가 성동왕이 됐죠. 성동왕. 예. 그래서 성동왕이 됐는데 성동왕이 죽고 나서 원래는 김주원이 인제 뭐냐면 왕위가 1 순위였어요. 얘가 인제 무혈왕 계통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인제 성동왕하고 좀 약간 친척 관계에서 좀 가까운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죽고 인제 하니까 그 소문을 듣고 김중원이 빨리 이제 도성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어 그 당시 비가 많이 내려서 홍수가 났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다리가 이제 무너지고 끊기고 하니까 기다리고 있었던 신하들이 누굴 추대했냐면 얘는 이제 포기했고 김경신을 그 당시 추대해서 원성왕이 됐다라는 거야. 자 있는데 이건 물론 설왕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일단은 이렇게 원성왕이 이제 즉위를 했고요. 그 김현창은 이 김경신이 인제 원성이 됐고 나서 그 아들 때 이제 예장왕이 있다가 이제 현동왕이 인제 왕이 됐거든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근데 현동왕 때 들어와서 한참 뒤에 인제 일어난 거야. 자기 아버지가 왕이 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예, 그거는 이제 내 생각에 정치 명분에 불과한 것 같기도 한데 자 하여튼 이때 현동왕이 뭐 김원창에 대해서 박해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나름대로 대우는 많이 해 줬어요. 예. 그 웅주 자사, 웅주 총독으로 임명하는 등 대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원창이 반란을 일으켰던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인제 보면요. 다시 읽어 볼게요. 여기 있어. 예. 자 그래서 인제 반란을 일으키는데 국호를 장안이라 하고 연호를 경온이라 했다. 자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보통 신라에서 반란을 일으킬 때는 신라의 국가를 인정하는 가운데 왕이 되려고 인제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내분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아예 신라를 무시하고 지방 세력들을 끌어다가 백제 유민들을 끌어다가 뭐냐면 반란을 일으킨 거야. 이 말은 뭐냐 신라를 이제 뭐냐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뭐냐 '새로운 국가를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죠. 특히 인제 지방 세력들이 여기에 많이 개입됐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이거는 성격이 좀 달라. '지방 세력들을 끌어들여서 새로운 국가를 만들겠다.' 이런 의미에서 인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때 무주, 완산, 청주, 사벌주 4개 도독과 군원궁, 성원권, 금강경 등 사십 및 여러 군원들 수용을 확보해서 자기 소속으로 삼았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결국에는 인제 이 반란이 진압됐죠. 예. 김현창이 나는. 자 그것은 김원창 아버지 이제 김주원이 무역의 직계손으로서 성동에 이어 왕위에 올라야 했지만 원성왕이 인제 비상수단을 즉위한 데 대한 불만을 폭발한 것이다. 자 웅진도독으로 인제 나가 있던 김원창은 웅주를 바탕으로 오늘날 예전에 백제죠. 백제의 유민들을 바탕으로 해서 반란을 일으켜 국호를 장안, 연호를 경운이라 했고 기세를 떨쳤으나 왕군에게 진압됐으며 자 왕 17년 그 아들이었던 김번문이 또다시 한산주에 들어가서 그다음 도둑들을 인제 끌고 와 가지고 인제 반란을 일으켰다고 하죠. 결국엔 실패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김원창의 난하고 그 아들 김번문의 난 관련돼 가지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인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왕위 싸움은 흥동왕이 죽은 후에 보다 치열했다 이렇게 있는데 흥동왕을 좀 보면 여기가 이제 흥덕왕 때죠. 흥덕왕은 나름대로 정치는 좀 잘한 것 같아. 이 사람이 또 되게 부인을 사랑했던 왕으로 또 유명하죠. 예. 하여튼 근데 흥동왕은 자식이 없이 이제 죽었어요. 그러면서 인제 뭐냐면 그 조카들 사이에 사촌 동생 사이에 뭐냐면 내분이 일어나죠. 예. 이 왕위를 둘러싸고. 예. 그래 갖고 인제 있는데 좀 보면 자 왕위 싸움 흥동왕이 죽은 후에 더 치열했다. 흥동왕은 아들이 없는 데다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아 사망함으로써 사촌 동생이었던 김규정이 왕궁에서 왕이 되려고 했으나 김규정의 조카였던 김재룡이 무력으로 그를 내쫓고 시강왕이 되었다. 근데 이제 시강왕도 이제 그때 같이 쿠데타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 그 이름은 뭔데 김명이 이 김명은 이제 시강하고 뭐 약간 이제 인척 관계로 인제 알고 있는데 그 군사를 일으켜서 시강을 스스로 목을 매게 하고 왕이 되니 미니아 왕이고요. 자 이때 이제 여기 보면 그 김규정의 아들이 있어. 이 아들이. 그 아들이 이제 어디로 도망갔냐면 청해진 대사였던 장보고에 위지하고 있었거든요. 예. 김우징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민해 왕이 인제 왕을 죽이고 인제 뭐냐면 자기가 왕이 됐잖아. 명분이 생긴 거죠. 그래서 장보고의 군사 5천 명 정도를 이제 지원을 받아서 어 반란을 일으켜서 민해 왕을 죽이고 왕위에 올려서 신문왕이 됐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방 세력들이 앞에서 김원창에서 난 때 이제 지원을 해 줬잖아요.
근데 이때 장보고도 엄밀한 청해진 같은 건 지방 세력들이죠. 이 지방 세력들이 중앙 정치에 개입을 해 갖고 결국엔 그 뭐냐 신문왕이 왕이 됐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인제 신라의 배타성이 보이죠. 장보고한테 도움을 받았으면 장보고를 자기 세력으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이 진골 귀족들이 그걸 반대했던 거죠. 잘못하면 왕권만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제 뭐냐면 장보고를 죽였죠. 그래서 있는데 그만큼 신라 사회가 배타적이고 그 당시 지방에 성장하고 있는 지방 세력들 장보고 같은 세력들 자기 체제는 끌어들이지 못했다는 게 문제점이야. 예. 그런 것들은 이미 삼국시대 때 골품제의 폐쇄성과 또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하여튼 요 관련된 내용이 여기 내분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에 나왔죠. 그래서 이제 신라시대 때 내분 관련된 내용이 김원청의 난과 그다음에 장보고가 개입된 그 난 요게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와 같이 신라시대 같은 진골 귀족 사이에 왕위에 둘러싼 자기 항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어 정치와 사회는 혼란을 더해갔다.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 볼게요. 장보고 관련된 내용이 여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천재교과서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요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기 때문에 볼 필요 있어요. 예. 52 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자 이 장보고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원래 이 사람은 인제 그 평민 출신이죠. 그래 갖고 있다가 이제 당나라에 인제 가 가지고 당나라 인제 그 군이 됐다가 나중에 나와서 당나라에서 무역에서 막대한 이득을 챙겨요. 그래서 이정기 세력이 이제 몰락한 후에 그 이정기 세력을 신라 네트워크를 주도했거든요, 이 세력들이. 그걸 이어받아서 당나라, 신라, 일본 간의 무역을 주도를 했고 당에서 어느 정도 인제 성공했던 그 장보고는 다시 신라로 들어와서 청해진에 인제 군사 기지를 만들고 거기에서 왜군을 격퇴하고 그다음에 무역을 주도했던 그런 사람이야.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상인이자 장군이고 그런 것들을 했다. 그러니까 군산 복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군대도 키우면서도 그 군대를 통해서 해적을 몰아내고 상인들의 안정한 백기를 보장해 주면서 중국과 일본과 한국을 연결시켜 무역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인제 여기 적산법화원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 적산법화원은 장보고가 인제 당나라에서 무역을 할 때 그 당시 상동성 적산에다가 법화원이라는 신라 사찰을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요게 인제 되게 유명하죠. 예. 요거 이제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인제 이 신라의 대교류와 해상 무역을 본 다음에 장보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살펴볼게요,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자 보면 자 요 마지막 인증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인증번호는 99 번이에요. 예 마지막 인증번호 99 번입니다. 예. 자 8 세기 이후에 신라는 당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활발하게 교류했다. 사신뿐만 아니라 유학생과 승려, 상인의 왕래도 활발했다. 자 유학생 중에 최치원, 최원희 등은 당의 빈곤과의 시험에 합격한 인물도 있었다. 자 일본과도 활발한 교류하여 금과 은, 철제품과 모직물, 서적, 녹색, 식기류 등을 일본에 수출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그 신라시대 때 한강 유역을 확보하고 나서 요 당항성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해상교통 요충지였는데 신라 후기 때 통일신라 때는 울산이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울산. 이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주요 국제 무역으로서는 울산, 당항성, 영항이 있었고 이들 항구를 통해서 금은 세공품이나 인삼 등이 수출되었고 당의 그 산물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서역의 물품이 수입되었다. 특히 서역에 들어온 양탄자, 유리그릇, 향신료, 귀금속 같은 것들이 귀족들의 사치품에 이용됐고요. 특히 뭐 유리그릇이나 뭐 양탄자 이런 것들은 또 무덤에서도 부장품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발견되죠. 그래서 이 시기 때 아라비아의 신라가 알려지기도 하였다. 그다음에 신라와 당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창장강과 그다음에 이제 장강이죠. 양쯔강 유역과 상동반도 지역에 신라인들이 거주한 신라방이 있어. 보통 그 당나라 같은 게 도시에 방리제를 시했잖아요. 그 방이라는 곳이 있었죠. 그래서 특별하게 신라방이라는 집단 거주 지역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인제 있고 그다음에 요 밑에 내용이 있죠.
그래서 중국 동해안 일대에 설치됐던 신라인의 집단 거주 지역으로 상동반도 일대를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이곳은 주로 교육상인과 사신단, 유학생, 국업생 등 급밖의 정치, 경제 난민이 머물고 있었다. 그래서 대개 신라방 같은 경우는 여기 당나라 여러 도시들의 해안가 도시들이 있었고, 이 신라방을 중심으로 해서 신라인들의 어떤 그 네트워크가 형성됐죠. 무역 네트워크. 이걸 초창기 때 이정기가 이제 대신해서 총괄했고, 이정기가 죽은 다음에 그걸 이어받은 사람이 장보고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들 감독의 신라인의 간청이 신라소가 있었고요. 이 신라소는 신라가 만든 간청이 아니라 당나라에서 그 당시 이제 신라방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신라인들 고용해서 만든 간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신라인들의 사처인 신라원도 있었다. 신라원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여기 적산 법화원이라는 장보고가 만든, 예. 그래서 이제 해상무역이 발달하면서 9세기 때 정반 장보고는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요. 청해진에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습니다. 예. 남해와 항해 해상권을 장악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당과 일본의 무역선이 지나가는 해상교통의 요지였다. 자, 이곳을 통해 신라는 당에서 산 물건을 일본에 내다팔았고, 일본인들이 이곳에 대대적으로 당과 왕래하기도 했다. 이렇게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그 장보고부터 도움을 받았던 그 일본 승려가 있어요. 그 예니라는 승려죠. 예니. 이 사람이 입당 국업 순례행기라는 건 칠했었거든요. 그래서 예닌이 이제 당나라에 이제 아니 장보고의 도움을 받아서 당나라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있는 동안 또 신라 그 장보고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 입당 국업 순례행기는 그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장보고가 제 당나라에 있을 때 행적들을 기록한 책으로서 유명해. 예. 그래서 이제 요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잠깐 이제 결국에는 당보고가 이제 했다가 이 청해진에서 이제 결국에는 그 죽게 되죠. 요 내용인데, 자, 요 부분은 흥덕왕 때 인제 뭐냐면 장보고가 왕하고 아정에서 졸병 일명을 잇고 천해진에 이제 그 세웠다는 내용이 있고요. 장보고의 하약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장보고가 나중에 이제 문성왕 때에 그 뭐냐면 그 반란을 일으켜서 염장에 의해서 죽었다고 하는데, 그 반란 이유가 뭐냐면 그때 이제 쿠데타를 일으킬 때 아까 지금 얘기한 그 반란을 일으킬 때 왕비를 이제 자기 아들과 이제 왕의 딸을 자기 아들과 결혼시킨다는, 아니 왕의 아들인데 그 왕의 아들이죠. 왕의 아들을 자기 딸과 결혼시킨다는 그 약속을 받았는데 결혼 안 시켜 주니까, 결혼 안 하니까 이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다는데, 이거는 그대도 믿을 수 없어요. 이게 삼국사기 기록이고, 요거는 이제 주로 이제 진골 측에서 그 당시 반란을 장복을 죽인 사람들 입장에서 쓴 거기 때문에 그 기록밖에 안 남아 있지 않잖아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어렵고, 반란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장보고 세력들이 커진 걸 알 그 당시 그 진골 귀족들이 미리 선수를 쳐서 염장을 파해서 죽였다. 그래서 인제 꼭 기록은 이런 식으로 남겼다. 마침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가 진압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에 남긴 것 같아. 그러니까 자, 하여튼 이때 인제 장보고가 죽고 나서 청해진을 쇠퇴하죠. 예.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 밑에 보면 이제 앞에서 언급한 내용이 있어요. 입당 국업 순례 행기가 있죠. 자, 보면 입당 국업 순례행기 요 책 이름 정도 외워 두세요. 요즘에 무슨 책 쓰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으니까 외워 두시고, 자, 1번 승려 앤린이 당에 유학해서 겪은 9 년간의 여정을 기록한 책이다. 그는 풍랑을 만나 포류하여 상도의 적산 벅화원에 머물러 있으며 장보고 성단의 도움으로 무사히 귀국하였다. 이 책은 이건에는 이와 관련된 기록이 언급돼 있어 장보고가 중국에서 활동하는 내용과 업적을 확인할 수 있다. 있죠. 그래서 이제 있고 삼국사기에서는 장보고의 남만 기록돼 있어. 그 전후만. 예. 그래서 이 중국 측 중국에서 활동 내용은 자세히 기록돼 있지 않죠. 자, 그다음에 인제 잠깐 이제 기출 분석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 볼게요. 요거 예전에 한번 나왔던 거기 때문에 좀 보강하는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음. 79 페이지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예전에 나왔던 사유 중에 일본 국법수 N이 있었던 입당 국법 순례 행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당 수법 국법 순례 행기는 9세기 때 N이 당나라 불교 성지를 이제 돌려보고 쓴 기행문인데,
이 책은 동북아시아의 정세와 불교사 연구하는 데 기중한 사료이고 장보고의 중국에 있을 때 활동을 기록한 주요한 문헌이다. 사료 내용에 나와 있는 대사는 장보고라고 말하는 거고 그 장보고가 국내 활동은 상호유사 삼국사기 일본 후기에 실려 있지만 중국에 있을 때 활동은 애닌의 이땅 구법 순례행기와 두목의 번천문지에 실려 있다. 자, 애니는 장보고의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장보고의 행적을 기록했는데 상당 부분 지면을 기록하는데 상당한 부분의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이 책에 따르면 애니는 장보고가 세운 적상 복항원에 머물면서 천태산의 불교 성지를 둘러보고 기록한 내용을 적고 있다. 중국 오갈 때 성박의 안전 문제도 일본 배가 아니라 장보고 배를 이용했다고 한다. 애니는 신라선이 파도를 헤치는 능력이 우수하며 일본에서 신라선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신라가 일본한테 영향을 미친 게 뭐냐면 조선술이죠. 보통 이제 배의 모양은 천자연과 평자선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통적인 이제 목선은 평자선인데 신라는 좀 예외적으로 첨자선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첨자선 특징이 뭐냐면 좀 불안전하긴 하는데 이게 상당히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일본에 영향을 줬다. 이 첨자선이. 우리나라 정통적인 근데 검선은 목선은 이 평자선이죠. 근데 신라만은 좀 예외적으로 첨자선인데 이게 일본한테 영향을 줬다는 걸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본과 당을 오가기 위해서 대항을 가로지어야 했다. 따라서 신라의 무역선 강이나 하천, 연안을 항해하는데 적합한 평저선이 아니라 대항 항해가 가능한 첨저선이었던 걸 추정하고 있다. 자 애닌이 그 당시 중국에 오가고 그리고 아이고 배터리가 닿네. 예. 중국 내 활동에서 장복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장보고가 동아시아 해상 무역을 장악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장보고는 젊었을 때 당나라 건너가 당나라 군인으로서 활동했다. 당나라의 무용군 소장으로 상동성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고구려 유민 세력이 이사도 세력을 타도하는 데 일정한 공을 냈다. 이정기의 손자가 이사도죠. 그 장보고는 이정기 세력이 중국 내에 가지고 있는 신라인 해양 네트워크를 인수하여 일본, 신라, 중국 간의 중개물을 통해 막대한 부를 쌓았다. 신라에서 잡혀와 노비가 된 동포들이 참상을 보게 붕괴한 장보고는 신라의 기구가 있다. 여기에서 이제 신라한테 잡혀온 그 노비들은 주로 해적들에게 잡혀왔거든요. 근데 그때 해적들이 우리가 보통 해적하면 왜구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신라 말기 때 그 해적들은 상당수가 신라인이었다고 기록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들이 또 일본까지 쳐들어갔다는 그 기록도 있거든요. 예. 자 하여튼 그렇고 신라운동에게 요청하여 10,000명의 병력을 입고 청해진에 군역을 차리고 부근에 있는 해적을 소탕하고 해상무역의 주도권을 장악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 군산 복합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장보가 자리 잡은 청해진이 경제를 부상할 수 있었던 것은 중개무역 중심지로 해상 통제가 가능했기 때문에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장보고가 부각됐던 이유를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과 일본 간의 중개무역 중심지 지방세력과 군수 세력들을 통계 가능한 지역이었고 그다음 그 주변에 강진 등 도자기 생산 근거지를 인접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요 내용까지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한반도를 중심한 해상 교통은 첫째 중국 상동반도에서 해안선을 갖고 이제 근데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좀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청해진은 이 세 번째 항로 여기 이제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 세 번째 항로의 길목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당나라의 건너가 생활하는 동안 당나라 지방 군벌의 상과 당시의 국제 무역에 대한 깊은 그 의식을 갖고 있는 이 의식이 아니라 지식인데 예. 지식을 갖게 된 장고군은 이 완도의 지리적 위치를 이용해요. 여기에 해군 기지자, 무역 거점이 될 수 있는 청해진을 건설했다. 그 위치는 지금 완도 강자리와 죽천리 일대에 해당하고 있고 이곳은 삼면의 조망이 확 트이고 수심이 깊어 선박이 되게 쉬운 곳이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청해진에서 이제 내륙으로 들어가면 또 강진, 남해, 나주, 영산강 유역 등지의 토나 군소세력들에 통제할 수 있는 요충지였는데 그래서 청해진의 강력한 군사활동에 해적들을 소탕하는 등 주변 해역을 안정화시키면서 상인들의 자유로운 무역 활동을 보장해 줬다. 그래서 장보고는 중개 무역을 얻은 경제력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성장했고 민해양을 축출하고 신문왕이 즉위시킬 때 큰 공로서 감의국사가 되었고 시급 2,000원을 받았다. 그러나 딸을 왕비로 맞이하는 문제로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게 되고
김양이 파견 염장은 예전에 인제 그 장보고의 신복이라고 인제 생각하는데, 장보고하고 술을 마신 뒤에 이제 염장이 칼을 들고 장보고를 죽여버린 거죠. 자, 염장에게 암살당하는 비운을 맞게 되었다. 그 후 청해진은 없어지고 그곳의 백성들은 벅골군으로 옮겨졌다. 그래서 장보고가 피살된 후에도 해상들의 무역들은 사무역 그치지 아니하고 나주 등 서남해안 지방의 해상 세력들에 의해 계속되었다. 자, 이 해상들은 그 구슬기 때 이제 남한 여초 시기 때 새로운 사회 호초로 선장했고, 그중에 왕건이 이제 이 왕건도 할아버지 작재경 때부터 예전 선조 때부터 해상 무역을 했던 집안이에요. 거기 이제 강화 일대에서. 그래 가지고 이들하고 나주 일대 인제 해상 세력들과 또 뭐냐면 계속 무역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왕건이 나주 공락 때에 이들 해상 세력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예, 나주 때. 나주 공락할 때. 그래서 후방지인 나주를 장악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기도 하였죠. 뭐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대충 한번 장보고 관련된 내용을 이제 봤고요. 예. 그다음에 좀 쉬었다가 나머지 인제 골프의 붕괴 과정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예. 아니, 여기 보기 전에 인제 뭐냐면 시민한국사에 있는 내용을 좀 보고 인제 골프의 붕괴로 이제 넘어갈게요. 예.